5번 넘게까지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인이 뭐 틀렸는지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유심히 들으실 거잖아요. 1번은 1번, 2번은 3번, 3번은 2번. 이건 맞췄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4번, 이것도 제가 노래 불렀던 애죠. 그리고 5번은 2번. 자, 얘가 답인데,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자, 1번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완성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 우리 수익 인식 기준 중에 용역 인식에서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이 있어요. 진행 기준은 내가 예를 들어 60%를 완성했을 때 60%를 수익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100% 다 완성했을 때 60%하고 끝나면 아예 인식 안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진행 기준이냐 완성 기준이냐인데, 그 성과나 그 대응되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 못할 때는 완성했을 때에 수익 인식하는 건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목적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진행 기준 해야 되는데, 얘가 안 될 때 완성 기준인 거고, 얘는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 우리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채권에 관련된 거는 유효 이자율법을 쓴다라고 했죠. 다음,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죠. 결의일날 돈 받았다 안 받았던 얼마 배당받기로 확정되면 그때 대변에 배당금 수익 쓰고, 사변에 돈 받으면 받은 거, 결의만 됐으면 미수금 이렇게 쓰는 거죠. 또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 차감한다. 우리 매출 할인 그리고 매출 애누리 및 환입, 얘네들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수익 계정이잖아. 그래서 수익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우리 회계 처리도 하고 차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저가법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내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자, 그럼 얘는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안 팔려서 혹은 뭔가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얘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가치가 하락한 경우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그 가치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진 경우, 이제 그 신기술이 생겨가지고 우리 걸 안 쓴다든지 이런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그때는 평가 손실을 인식할 거고,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하락한 경우, 우리가 물건 완성하거나 파는 데 소요되는 판매 비용이 원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하락하면 순실현 가능액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말이 안 되고 4번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가법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다음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 20년 초과할 수 없는데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 초과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라도 20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답 지문 나온 적도 있어요. 정말 말 잘 봐야 되겠죠, 끝까지. 이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을 사용한다. 그럼 무형자산은 모든 상각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해법을 쓰는 거죠. 다음 4번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잔존가치는 0원.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4번 자본의 분류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얘도 알겠네 라고 말한 게, 제가 자본 분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주감자 이익본권 자본잉여금, 또 자본 이야기 나오면서 평가나 환산이 나오면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감자 이익본계 앞에 주자가 있는데 이익 본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죠. 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감자 이익 본 거 3개면 1개가 왕따고, 걔가 하나만 있으면 걔가 왕따인 답일 거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자,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정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소급해서 옛날 것까지 바꾸는 거고, 추정의 변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라서 전진법인데, 전에 제가 표현할 때 단기 초부터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인데 단기 초부터라고 기억하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2번 지문으로 오답 지문이 자주 나와서 그래요.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이 아니고 개시일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래서 단기 초부터라고 과거에 제가 표현을 썼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료일부터라서 틀린 거고. 다음 3번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자, 우리 기초금액에 반영한다는 건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서 우리가 자본을 건드려서 수정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00번대를 쓰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4번에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다. 그럼 중대한 오류면 소급 적용을 해서 전부 다 재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도 답부터 체크를 하면, 자, 6번은 1번, 7번은 3번, 8번은 4번, 9번은 4번. 얘는 맞추셨겠다 싶게. 그다음 10번은 2번. 자, 얘네들이 답이네요. 자, 미리 알려드리는 건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게 준비하셔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추신 거는 쟤는 저렇게 푸는구나 라고 그냥 보셔도 되지, 굳이 방법을 본인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없죠. 자, 그럼 6번 보면 다음 표에 보이는 원가 형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나 이런 식으로 쓰면 나 이재기 신청할 거예요. 행태라고 해야지. 자, 그럼 조업도가 100, 200, 300 증가하는데 총 원가가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일정하면 고정비 원가 형태죠.
그럼 얘는 지금 고정비 원가 형태인데, 그럼 첫 번째 1번에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고정비에서 단위당 원가는 우리는 반비례하는 거였죠. 고정비에서는 원가 총액이 일정한 거는 그 변동비였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지금 총원가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위와 같은 원가 형태를 보인 예로 임차료가 있다. 그럼 과거에 저도 중국집 월세 이야기 했었죠. 예를 들 때. 다음 3번에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가공비가 가공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제조 간접비들이 많겠죠. 총액이 나오는 월세 이런 것들은.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7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라고 했죠. 그럼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얘가 제조 간접비 적혀 있어서 일단 얘 틀렸네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의 합이 제조 간접비니까 가공비 맞죠? 다음 제조 원가는 전부 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 하나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원재료에서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400만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질문한 거는 우리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질문한 거고, 그럼 얘 사용액인 직접 재료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주고 있는 게 단기 노무비 발생액, 제조경비 발생액 얘를 주고 단기 총제조 원가의 가공 원가는 가공 원가의 200%이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보면, 자, 우리는 단기 총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노무비가 1000만원이고 그리고 제조 경비가 500만원이래요. 그럼 얘 둘이의 합이 가공원가인데, 그럼 지금 가공원가는 1500만원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단기 총제조 원가는 가공원가의 200%를 했으니까, 그럼 이 단기 총제조 원가는 3000만원이란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얘 재료비는 얼마란 이야기가 되죠? 지금 얘 둘이가 1500이잖아. 얘가 1000이고 얘가 500이면 얘는 150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1500이 되는 거죠. 그럼 2000만원에 400만원 빼면 160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렇죠? 자, 다음 9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다양한 품종을 생산한다. 개별원가 한 개씩 한 개씩 다 품종. 2번 주문 생산 형태로 제품을 제작한다. 맞고 3번에 개별 제품의 제작 원가가 비교적 크다. 그래서 한 개씩 하는 게 의미가 있고 4번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건 종합원가 계산의 키워드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다음 10번 다음 자료에 따른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원재료는 공정 3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평균법이네요. 평균법 공식은 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인데 여기서 재료비는 완성품이 8,000개인데 자 기말이 지금 초기에 전량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의 전량 들어간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20%만 만든 거예요. 그럼 전량 투입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0개라서 8,000개가 되겠네요. 다음 가공비는 8,000개 더하기 얘는 무조건 완성도 균등 투입이니까 그러면 400개 그럼 8,40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만약에 완성도가 40%였다면 10,000개가 되겠죠. 여기 재료비는 완성도가 40%라면 전량 들어갔을 거고 이 기준 이해가시죠? 그래야 미래에 우리 세무일급에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세무일급에는 공정 50% 지점에 50%를 투입하고 그 다음부터는 균등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50% 전에는 하나도 안 넣었다는 거고 60% 지점에는 60%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50%에 50%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균등 투입이면 완성도가 따져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말이 이제 그렇게 장난치면 이제 눈에 나중에 보여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회계가 아니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문제. 자, 얘네들도 풀어봅시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번은 사업과 무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고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얘는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다음 3번 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 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라는 말은 판매용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렌트카 회사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라고 말하는 건 그 렌트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 사업에 쓰고 있는 그거죠. 이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죠. 자동차 판매업의 격리 사무원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자동차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매입세 공제되는 거고, 이거 몰라도 사실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 저 대비 관련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인 것은 1번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제어로서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일반 소매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이번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제하의 간주 공급, 이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걸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3번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 획득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있는 이라는 글자 때문에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자 4번에 부동산 임대에 발생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줄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래네요. 자 13번,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다. 아니죠. 완전 면세 형태는 영세율이죠. 앞 과세 사업자한테 받았던 걸 우리가 사업자에게 돌려줘서 완전히 면제시키는 거는 영세율 제도고, 면세는 과세 사업자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가져가고 면세 사업자 단계 것만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다음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뜻이라 그랬고, 3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에 그 취지가 있다. 맞죠? 그리고 4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및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포기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한테 부담이 안 되는 사항에 면세 포기가 가능한 우리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이나 학술연구단체, 이게 실행령에 적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봤던 거예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의 주주청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개인이 받으면 상여라는 글자가 근로소득으로 가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것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겠다는 거고, 3번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이때는 우리는 시장 금리하고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거예요. 다음 4번에 법인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 퇴직 전 하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퇴사 후라서 기타소득이 되니까 4번이 틀렸고,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정률로부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우리 결손금은 10년간 공제를 해줄 거고, 2번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2월 결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결손금을 공제한다. 우리 2월 결손금하고 결손금의 차이 이해가시나요? 얘 둘의 차이? 결손금은 올해 손해본 거, 2월 결손금은 옛날에 손해본 거예요. 그럼 올해 손해봤는데 옛날에 손해본 게 존재할 때 옛날에 손해본 걸 먼저 빼고 올해 손해본 걸 뺀다. 말이 되나요? 올해 돈 벌어야 옛날에 손해본 거 채워넣지. 그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손해본 게 있으면 올해 손해본 걸 먼저 공제하고, 그래도 남으면 옛날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올해 손해봤는데 그걸 채워넣는다? 우리는 종합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 중에 결손이 발생하는 건 사업소득뿐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에서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럼 사업소득에서 손해를 봤는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소득에 손해본 걸 먼저 채워넣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옛날에 손해본 걸 채워넣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옛날 것부터 공제한다라고 표현해서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사업소득의 교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다른 소득금액하고 통산은 하는데 사업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예요. 사업용 부동산 임대소득의 교손금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에서만 10년간 공제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교손 내는 건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다가구 주택 있죠? 안에 옵션이 있어요. 올해 돈이 너무 많이 불린 거야. 그러면 TV 바꾸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시설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돈 많이 벌었는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서로 오피스텔 같은 거에서 뭔가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 엄청 쉽게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따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택 임대는 같이 합산을 해줘요. 자, 그리고 4번에 교손금은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총수익 금액이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익. 그럼 필요경비는 비용이죠. 그럼 필요경비가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걸 교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본 돈이다. 그래서 자, 얘도 맞고 틀린 답은 2번이 되겠네요.